네, 이번 주 월요일에도 이번 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정리해보는 위클리 투자 핫이슈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실 분 주식캐스터 연희님 모셨습니다. 연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연희님과 그럼 이슈들 함께 볼 텐데요. 먼저 어떤 타임라인들이 있을지 저희 타임라인 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이번 주부터 사실 많은 이슈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홍콩 ELS 배상안도 발표가 됐었고, 일단 중요한 게 또 2월 CPI겠죠? 12일에 있습니다. 그 뒤로 갈수록 뭐 청약을 통해서 상장하는 종목들도 있고, 청약 종목들도 있고, 그 외에도 자잘한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뭐 TMI지만 13일에 제 생일이에요. 네, 왜 안 넣었지? 그러게 저도 리스트에 빠져 있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 진짜 본격적인 이슈부터 체크를 좀 해볼게요. 사실 지금 홍콩 H지수 연계 ELS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이어가지고 시위도 좀 많았고요. 실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규모가 좀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해서 금감원 측에서 이제 관련해서 배상안을 발표를 했는데 일단 투자 손실을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 이런 기준안들이 발표가 됐더라고요. 내용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아시는 것처럼 홍콩 ELS와 관련해서는 홍콩 H지수가 하락하면서부터 굉장히 말이 많이 나왔었고요. 뭐 작년부터 올 초까지도 계속해서 이슈로 좀 떠오르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2021년부터 홍콩 H지수는 떨어지는 중이었고요. 2021년 이후에 판매됐던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19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쵸. 이와 관련한 ELS는 지금 거의 손실이 확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올해 만기가 되는 홍콩 ELS 같은 경우에는 그 규모만 15조 원 수준이고요. 상반기에 10조 원 정도의 만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배상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이슈가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네. 이 배상에 대한 그럼 이유가 왜 나오고 있는지를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은행에서 홍콩 ELS에 대한 판매 규모가 8조 원 수준으로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제가 전체 판매된 게 한 15조 원 규모라고 했고 이제 상반기에 만기되는 게 10조 원 규모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은행에서 판매한 게 8조 원 규모면 거의 뭐 은행 쪽에서 많이 판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은행에서 불안전 판매를 해가지고 이제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들이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금감원에서 검사를 했던 결과 모든 은행에서 지금 설명 의무에 대한 위반 사항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에게 제대로 고지를 해주지가 않았고요. 또 이게 홍콩 H지수에 투자를 하는 상품인지 이게 파생 상품인지 이런 것도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수익률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가입을 권유를 했다가 지금 손해를 봤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파생 상품에 대한 전혀 이해 없는 사람들, 처음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입을 권유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례들을 지금 다 고려를 해가지고 배상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가 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사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판매사에 대한 배상 비율을 20%에서 40% 수준으로 이렇게 잡아놨고요. 네. 그중에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의 가산, 증권사의 경우에는 이제 5% 정도의 가산 포인트가 조금 더 붙고요. 여기에 이제 내가 어떠한 고지 의무를 받았느냐, 아니면 이게 처음 투자인가, 아니면은 나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제 최종적인 배상 그 비중이 나오게 네.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이 확정이 난 상황에서 100%를 받고 싶어 할 그렇죠. 상황이니까 네. 이 이후에 대해서 나의 배상에 대한 비중이 얼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좀 잡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번에 불안전 판매라는 이슈를 계기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런 파생 상품이나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추가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배상안에 대한 초안들이 좀 공개가 됐었는데 과연 이후에는 좀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화요일 일정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사면 공모 청약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사인데 이전에 IPO 시간에서도 사면에 대해서 다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2월 CPI가 또 발표가 됩니다. 사실 1월에는 저희가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컨센서스를 좀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물가가 생각보다 둔화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이번에는 컨센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맞아요. 이제 1월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
것처럼 당시에 CPI가 예상치가 2.9%였는데 3.1%대로 나오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안겨줬고요. 이제 주목해볼 만한 게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그동안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다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표되는 2월 CPI 물가 지표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이 많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1월에 발표됐던 CPI가 일시적인 높은 수치였는지 아니면 2월에는 좀 다시 줄어들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1월에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2월에는 둔화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또 이제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보통 해가 바뀌면 연초에 가격이나 서비스 가격들을 좀 인상을 하잖아요. 이게 물건을 인상을 하는데 1월 말에 그 가격치가 반영이 돼서 그 가격치가 반영된 게 2월 CPI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월에 이어서 2월까지도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에도 이제 3%대로 높게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2월 CPI 수준도 연속으로 물가 안정화에 대한 확인이 이어지지 않게 된다면 증시에는 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눈에 띄지 않는 수치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둔화 쪽이 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둔화되지 않고 약간 생각보다 물가가 아직도 안 떨어지는구나라는 지표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또 지표들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요일 일정으로 보니까요. 진단 이제 기업인 오상 헬스케어 신규 상장한다는 점 체크해드리고 공매도 토론회 그리고 한국은행 2월 금융시장 동향 이 두 가지 일정들이 있는데 어떤 일정일까요, 이건?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또 이제 이슈가 많이 나왔었고 일시적인 그 금지 중단 조치를 했었는데요. 네. 13일에 이제 공매도 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공매도 토론회는 공매도에 대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랑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장이 이제 직접 만나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물들이 이제 같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대학생들까지도 같이 출연을 하게 된다고 하고 또 이제 뭐 기관을 대표해서는 증권사라던가 뭐 운용사 이런 이제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토의를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지금 어떤 주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매도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했었던 게 불법 공매도를 좀 근절시켜줘라. 이게 가장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번 토론에서 좀 다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전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구축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3일에는 공매도 토론회가 이어지고요. 또 같은 날 수요일에 한국은행에서 2월 금융 동향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금융 동향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뭐 가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가계 부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처해 있거든요. 한 4위 정도 수준인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가계 부채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실상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규모가 최대치로 경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은행권의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중에서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11개월 연속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담대가 같이 증가를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또 집값이 바닥을 찍지 않았느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같이 주택 매매 수요도 같이 늘어나면서 주담대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2월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은행권에서 대출 금리를 좀 높였던 부분들도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발표됐던 다시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가계대출 증가세는 1월보다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계 대출을 어쨌든 정부에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기조를 좀 강화시키면서 대출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이렇게 쉽게 행보를 못하는 게 우리나라 특성상 가계대출과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뤄진다는 점, 이와 더불어 공매도 토론회도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빠르게 일정들 몇 가지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14일에는 이제 매주 발표되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는데 이번에 또 실업률이 좀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으니까요. 고용지표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또 사우디 국방부 쪽에서 보면은 방한을 한다고 하네요. 요 일정도 살짝 궁금하고 요즘 게임주들이 또 약간 개별 모멘텀이라든지 오늘 위메이드도 나이트크로우 관련해서 좀 모멘텀이 있는데 데브 시스터즈도 신작 글로벌 출시가 좀 있더라고요. 여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데브 시스터즈도 아침에 잠깐 주가 봤을 때 5%까지 오르다가 지금 한 2%대로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최근에 좀 주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마 지금 말씀드리는 신작과 좀 기대감이 연관돼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8분기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신작 출시를 통해 가지고 실적을 반등시키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게임사들에 대해서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K 게임사들은 대부분 기존의 MMORPG에서 다른 유형으로서 이제 신작을 출시하는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지금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0년 전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쿠키런에 대한 IP를 좀 확장을 하면서 신작을 출시하겠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15일에 쿠키런 마녀의 성을 시작으로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쿠키런과 관련한 신작이 대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2021년에 데브 시스터즈 주가가 갑자기 굉장히 크게 가파르게 상승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네. 보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 쿠키런 킹덤 시리즈가 갑자기 이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여기서 이제 또 실적이 좋아지면서 흑자로 개선했던 사례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2021년 이 시기에 데브 시스터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22년 2분기 부터 이제 매출이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 당시에 좀 신작을 개발하기 위해서 인력도 많이 확충을 했는데 네. 신작에 대한 성과는 없고 또 인건비에 대한 비중은 높아지니까 수익성은 계속 악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원래 잘하고 있는 쿠키런 IP를 확장을 하면서 실적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세우고 있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도 시장에서도 이제 진출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 쿠키런 킹덤 시리즈가 원래는 순위 좀 넘어가는 좀 안 좋은 수준이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다시 중국에 대한 쿠키런 킹덤에 대한 그 업데이트 순위도 반등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도 올해는 좀 보수적으로 측정을 하고 인건비의 효율화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키런 IP를 확정하면서 수익성을 챙기고 또 안쪽 내부에서는 수익성을 효율화시키기 위한 작업도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데브 시스터즈에 대한 실적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증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리스크라고 체크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쿠키런이라는 IP 하나로 매출을 좀 의존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게임사들은 또 본업 중에 신작 출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쿠키런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 IP를 확장해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매출이라든지 수익을 내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에 있는 일정들 주요한 일정들 위주로 체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한 가지 볼게요. 사실 요즘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도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HBM4에 대한 이 두께 규격이 완화됐다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제 2026년에 6세대 HBM4에 대한 그 두께 이슈가 좀 있었어요. 이게 그동안에는 약간 리스크였었는데 이제 최근에 그 해소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반도체 기업들이 HBM4의 두께를 이전 수준 세대인 720 마이크로미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 세대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775 마이크로미터로 만들 것인지 이런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덱이라는 반도체 규격을 제정해주는 기구에서 조금 더 두꺼운 775 마이크로미터 두께를 허용을 시키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께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HBM이라는 거는 D램을 수직으로 적층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맞죠. 메모리가 고도화될수록 이 적층해야 되는 D램의 숫자도 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D램이 12개를 적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6세대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D램을 적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4개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적층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발열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휘어지는 이슈도 있어요. 그리고 개수가 4개나 늘어났는데 두께를 이전과 같이 720 마이크로미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세심한 패키징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이런 이슈들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 더 두꺼운 775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게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두껍게 만들 수 있도록 이제 허용이 된 거고요. 만약에 720 마이크로미터로 해라라고 네. 했으면 그에 대한 그 본딩 작업에 대한 장비도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이 본딩 장비도 비싸지는데 아직 이거에 대한 기술의 고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약간 리스크로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미 모수해주를 딱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본딩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제 HBM4를 이제 본딩 기술을 유지하거나 더 고도화해서 만들게 될 텐데, 두 기업의 뭐 본딩 방식,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두 기업에서는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은 고객사도 좀 다른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제품을 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신카와라는 이제 고객사를 주로 고객사로 취급을 하고 있고, 네. 또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세미스라는 본딩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댓글에서 한미반도체가 혹시 나왔나요? 네, 나왔어요. 네, 네. 한미반도체 장비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래는 기존의 TC 본딩이라는 거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TC 본딩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각각의 본딩의 방식이 차이가 생겼는데 이제 4세대 HBM을 기준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TC NCF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 비전도성 필름을 중간에다가 접착시켜가지고 적층을 하는데 그 NCF 비전도성 필름을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뭐 발열 이슈라던가 이런 거를 좀 개선시킨 것으로 본딩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MR, MUF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D램을 적층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 범프를 연결시켜서 본드 같은 거를 채워가지고 굳혀버리는 방식으로 적층을 네. 하는 방식입니다.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각각의 본딩 방식에 따라서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쵸. 이런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두께 기준이 완화가 됐으니 기존의 TC 본딩 방식으로도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TC 본딩의 국내에서는 최강 장비라고 꼽을 수 있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반도체에 대한 수혜도 같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HBM과 관련돼서 저희 이슈 새롭게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수혜는 어디 쪽이 될지 이 관련돼서 내용들을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연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위클리 투자 핫 이슈로 한 주간의 이슈들 미리 보기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슈까지 연결해드렸고요. 주식캐스터 연희님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중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